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립국위원회 2. 러시아의 심각한 위기 3. 한국의 중요한 결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면전으로 치달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러나 자포리자 원전이 변수로 솟아오르면서 전쟁 종식은 물론 휴전 이야기까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는 물론 전 유럽이 방사능 피폭을 당할 수 있는 상황. 휴전과 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국가 사이에서 재등장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립국위원회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 전개에서 흘러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6.25 전쟁 시 DMZ를 두고 만든 중립국감독위원회 모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있을 유엔 총회에 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과연 두 국가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러시아라는 신화는 뒤로 해야 하는 옛말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강한 어조로 러시아를 비난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격적인 진군을 드러냈습니다. 푸틴의 망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야욕을 꺾는 국가가 되겠다고 본격적인 선언을 한 것이죠.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 플랫폼 정상회담을 통해 이 전쟁의 끝은 크림반도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주도하에 결성된 국제협의체인 크림 플랫폼은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해 유럽과 우크라이나 세력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우크라이나의 군수물품과 병력 지원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전쟁을 끝내려면 이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과거 우크라이나가 맥없이 빼앗긴 크림반도를 되찾는 것이 명분은 물론이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흑해 열한 남부 요충지에 대한 본격적인 수복작전에 그는 돌입했습니다. 헤르손 북서쪽 프라우딘의 마을을 중심으로 총 3갈래 공격을 퍼부으며 러시아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을 향해 지금 도망치면 목숨은 건질 수 있다고 말하며 남부 헤르손 지역을 찾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미국과 유럽의 무기가 보충됨에 따라 무기를 바탕으로 진군이 가능해진 덕분에 이번 작전이 가능해졌죠.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106억 달러, 2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쟁의 게임체인저로 군림하고 있는 하이마즈를 비롯해 155mm 야포와 레이더 파괴, 미사일 등이 보충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과감한 공세 전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에 맞서 다급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보급에 있어 계속 문제점을 드러냈던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공격에도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군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시리아 타르투스 항에 배치된 S-300 지대공 미사일을 크림반도 인근으로 가져오는가 하면 이란산 공격용 드론도 배치를 하며 전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 수송기가 이란을 떠나 크림반도로 향했다는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하며 모아제르 6, 샤헤드 129, 샤헤드 191, 이란산 공격 드론 3종이 수송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렸죠. 대규모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황에 큰 변화가 관측됩니다. 사실상 6개월이 넘는 전쟁 가운데 양측 모두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번 공격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도 이번이 마지막 공격이라는 생각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처해 있죠. 사실 성급하게 군사를 일으켜 움직이는 것이 손해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감한 행보로 전환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자포리자 원전이 그 이유입니다.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을 향해 러시아는 지속적인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원전이 파괴되었을 경우 초래되는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 도발을 멈추지 않았죠. 그로 인해 자포리자 원전의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해 원자로의 일부가 파괴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현재 자포리자 원전은 체르노빌 사태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살피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급하게 인력을 파견, 원자력 시설 검토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가 현재 점령 중인 원전 단지 주변 마을에서는 방사능 유출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원전 인근 도시 에네르호다르는 방사능 노출 시 발생되는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오딘 알약 25,000정을 배포했습니다. 방사능 노출로 인한 갑상선암, 유발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지니고 있죠. 폭격으로 인해 현지 시간으로 25일 원전 전력 공급이 끊기기도 하는 등 위태로운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이 망가지면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를 포함한 전 유럽의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죠. 그렇기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태에 놓인 원전을 구출하고 하루빨리 원전 정상화를 해야 하는 과제에 놓였습니다. 젤렌스키에게는 자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군을 물리치기 위해 미사일을 남발한 결과 원전에 타격이 갔고 러시아는 뜻하지 않은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급박한 군 동원과 러시아의 재빠른 반격은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문제는 이렇게 충돌을 했어도 승패가 결론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6개월을 끈 전쟁이 년 단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양측에서는 하층과 중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에 소요된 비용이 너무나도 크게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국가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죠. 미국도 초반의 기세와는 다르게 점점 부족해지는 물자는 물론 우크라이나를 향한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는 바람에 자국 상황도 위태로울 정도로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입된 전쟁 비용이 양측을 합해 3,100억 달러, 한화로 414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예산이 올해 604조 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반년 만에 한국 예산의 3분의 1을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강력한 미국이라고 해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기에 상호간 합의만 있으면 충분히 휴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이라크에서도 미군을 철수했던 전적이 있기에 러시아 전쟁에서도 충분히 철수가 가능한 상황. 자포리자 원전 문제도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가운데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인데요. 유엔군사령부 소속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사례를 이번 문제에 적용해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국가 4곳을 지정,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전협정을 맺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그 계획이었죠.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정전협정을 집행하고 연합사와 국제사회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전력 제공국의 전력 지원에 협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직입니다. 원래는 6.25 전쟁 당시 한국으로 침범하는 북한을 막기 위해 유엔 주도로 창설된 다국적 연합군을 가리키는 단어죠. 이 사령부 소속 단체인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을 감시하는 상설기구로 유엔군 사령부가 지정한 2개 국가와 북한에서 지정한 2개 국가, 총 4개국 대표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양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각 단체에서 신임하는 국가대표를 보내 무력 분쟁을 막자는 취지죠. 이 조직과 비슷한 조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양국이 신뢰하는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국가를 선정.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 사이의 중간지대를 두 이 지역에 발생한 무력 분쟁을 조정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전쟁을 조속히 종결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각할 명분이 없는 러시아를 설득해 퇴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한 아이디어라 할 수 있죠. 어느 한쪽이 죽는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자포리자 원전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 이런 방식으로 전쟁이 종결되면 원전 수리는 물론 대규모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의견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엔 총회 참석을 선언한 조 바이든은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선정, 회원국들의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유엔 총회에 참석, 중립국위원회의 구성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생 중립국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이 체제를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중립국,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주요 멤버로 참석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협상 테이블 장소로 활약했던 터키도 대상국으로 고려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사국가 모두 서방 진영과 러시아 중국 진영 모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던 국가이기에 협상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국가라는 평가를 미국 정계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신생 중립국위원회에서 의장 역할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업무와 진행 상황을 곁에서 봤던 국가이기에 누구보다도 이 역할에 제격이라는 평가가 나왔죠. 단면전에 선언한 우크라이나 현실적인 방사능 위험을 앞두고 두 국가는 조심스럽게 입장 변화를 고려해야 할 타이밍에 도달했습니다. 이한국도 뒤에서 중립국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한 상황. 중립국위원회 모델이 과연 성공적으로 양국가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까요? 중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를 꼽으라면 장자오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무려 20년간 중국 각종 언론 매체에서 군사 관련해서 여러 분석을 내놓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준 이후에도 가끔 예능 방송에 출연하는 등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장자오종이 은퇴하고 몇 년간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대 교체가 있었고, 한 군사 전문가가 장자오종의 뒤를 이어 방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군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위험한 국가라고 분석해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몽을 저지하는 요소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우러 전쟁을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누가 뭐래도 중국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중국은 이를 서방 세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해 대만을 쳐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미중 패권전쟁, 제로 코로나 봉쇄, 대만 봉쇄 훈련 이후 그다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러 전쟁을 누구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초청해 그 주위 전황이 어떤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하는 토론 방송을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 장자오종은 1970년 군에 입대해 지속적으로 군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인민의 반군 장교로 전역한 후 북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 지도 교수를 역임. 2003년부터 군사 관련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2015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다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지금도 가끔 방송에 나오며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빈자리를 장빈이 다음 세대 군사 전문가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95년도부터 업계에 들어온 장빈은 올해 48세로 이전 세대 전문가들의 나이가 60 후반에서 70세란 걸 감안했을 때 매우 젊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 세대 군사 전문가들 중 가장 견해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장빈은 최근 방송에서 우러 전쟁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안에 우러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했지만 전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과 기후를 봤을 때 겨울이 오면 러시아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황이 뒤집힐 가능성이 정말 봅니다. 당연히 겨울이 되면 발동이 더뎌지겠죠. 그리고 봄이 돼서야 활발해질 건데요. 하지만 어찌됐든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는 화약이란 무기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화약이란 무기는 전부 나토에서 주고 있는데 나토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엄청나게 지원해줬거든요. 심지어 독일은 탄약고가 텅텅 비었대잖아요. 종합해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계속 지원 요청을 해야겠죠. 러시아가 유리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첨단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중국의 바램인 러시아의 승리에 확신하지 못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분석 내용처럼 무기 해질에 문제가 있다면 천연가스 팔아서 번 돈으로 중국의 무기를 사면 될 거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다는데요. 이 반응도 참 양심이 없는 게 천연자원 자체가 유럽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가 썩혀두고 있던 걸 중국이 헐값에 사놓고 정작 무기를 정가에 팔면 된다는 해결법에 동맹국이 맞나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바로 폴란드와 있었던 20조 방산 수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9, K2Q, FA-50에 이어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미국의 MSI 하이마즈를 포기하고 한국의 천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는 90K136 구룡 시스템을 대체하고 한국 포병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K136 구룡 대비 사거리와 화력,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군단급 정찰 무인기와 더불어 군단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린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천무는 탁월한 험지 돌파력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이마즈가 우크라이나에서 큰 활약을 벌이고 있는 것은 평지였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평지 전용 차체의 한계로 인해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나 폴란드에서는 운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KTS-SM으로 불리는 400mm, 600mm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까지 조만간 천무에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TS-SM은 무려 290km의 사정거리를 자랑해 한국판 어택지로도 유명합니다.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현지 매체인 볼소키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개발까지 한국과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여기서 부아슈차크는
모든 분야의 장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천무 도입이라는 결정까지 도달한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즈를 주문했지만 미국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넘겨주기를 주저해 여태까지 한 대도 인도받지 못했죠. 미국은 폴란드 대신에 당장 화력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즈를 제공했고 거기서 하이마즈가 엄청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본 폴란드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즈를 받을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폴란드는 하이마즈를 대체할 무기가 필요했고 그 무기로 한국에 천무만한 게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주저할 틈도 없이 곧바로 천무 계약까지 논의한 것입니다. 부하 슈차크가 천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다연장 로켓포의 위력을 업급한 실제로 하이마즈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크게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국내분 생산량까지 싹 쓸어가려 하는 건데요. 그 외에도 그리스, 중동, 노르웨이, 호주 등 수출 계약이 끊이지 않고 있죠. 과도하게 늘어난 물량을 맞추기 위해 현대 로템 역시 경무를 감당하기 위해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장비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요? 한국을 끌어들인다는 게 어떤 얘기죠? 서방 국가 대부분의 일은 미국 주도하에 이뤄집니다. 우크라이나에 원조하거나 각 나라에 원조하는 대부분이 미국의 협조하에 이뤄진다고 봐도 무방하죠.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직접적인 무기 원조가 이뤄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로 미국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돕기내야겠고 그렇다고 마찰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회에서 액션을 취해야겠죠?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게 안 주겠다. 야, 너 지금 우크라이나에 다 줬어. 물량 없잖아. 그니까 나한테 사자. 대신 나랑 우크라이나 엮지 마.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도 착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아주 영악해요. 결국 뭐겠습니까? 한국은 시도새도 모르게 울어 전쟁에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일본이 미국 편으로 돌아섰을 듯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미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일본이 한국을 엄청 무시했었어요. 한국 약하다고.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친했던 이유는 자국의 생존 때문이었죠. 이젠 미국 입장에서도 머리 아플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이 상승했다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서방의 군사력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유럽에 수술하면서 이젠 그럴 수 없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미국도 이젠 한국의 방산 기술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하는 만큼 더 이상 과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한국군이 그렇게 세다고? 믿을 수 없어. 한국이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최대 방산 수출국은 맞는 것 같다. 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폴란드를 포함한 해외 각국에서 무기를 싹쓸이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폴란드의 통큰 구매는 폴란드 국민들조차도 20조라는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정부와 국방부는 한국에 대해 의아할 정도로 확고부동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아예 4세대 주력전차 K3를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까지 해왔죠. 한국에서는 이젠 폴란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무섭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우회 루트로 우크라이나를 원조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무기가 한국식 첨단 무기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약 지연의 빈틈을 파고든 마케팅이 먹히면서 한국 무기가 알려지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렇듯 시장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결국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한국 무기를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한국과 한국 무기가 오늘날에 드높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전 세계 언론을 공황 상태에 빠뜨린 사건. 최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UAE를 뛰어넘는 한국 무기 패키지 계약 논의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방안을 대서특필했는데 특히 자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본 한국 공군이 웬만한 유럽 국가들 공군력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계약하는 무기 중 FA-50을 미국의 F-16과 비교하며 최대 200대를 구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또한 폴란드 매체는 한국에 대해 강대국 사이에서 무서울 정도로 성장해 동북아시아에서 무기 수출 1위를 달성했고
이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하며 그간 미국의 갑질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국적기 한 대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착륙장에 멈춘 항공기에서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과 푸른색 공군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섰는데요. 이들은 곧바로 준비한 차량에 올라섰는데 한눈에 봐도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왔다고 알 수 있을 만큼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경상남도 사천시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천시는 한국의 대표 방산업체라고 할 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본사가 있는 곳인데요. 엄청난 포스를 풍기던 사람들의 정체는 폴란드 공군 고위간부와 협상실무단으로 카이로부터 FA-50을 구매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한국 공군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 방문에 대해 이번 대표단 파견은 마류시 부하시차크 국방부 장관의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FA-50을 생산하는 카이를 찾았고 또한 FA-50을 운용해본 한국 공군을 찾아 운용 노하우 등 한국 정부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일정을 마친 이들은 얼마 전 폴란드로 돌아갔는데요.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대표단이 추가로 파견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폴란드에서 FA-50을 빨리 도입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실무단 이전에 마류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먼저 경남 사천의 카이 생산 공장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FA-50 경공격기의 성능 개량 버전을 36개월 내 납품할 수 있느냐는 질의서를 카이와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내용은 폴란드 언론에서 대서특필됐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폴란드를 위한 한국의 FA-50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폴란드에서 한국의 FA-50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폴란드 정부는 근심에 빠졌다고 전했는데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도발에 5세대 전투기인 F-35, 최신 F-16V를 더 구입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러시아의 팽창에 대해 한국의 FA-50이 폴란드에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매체는 폴란드 정부와 공군 관계자들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공군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의하면 폴란드 공군은 만약 이번에 한국 공군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유럽제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그리펜 C형 또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할 뻔했다면서 만약 그랬더라면 별도의 기반 시설과 조종사들의 기종 전환 훈련 등 빠른 공군력 증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문 이후 폴란드 공군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FA-50이 폴란드가 운용 중인 F-16 전투기와 호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FA-50의 경쟁력이 유럽제 공격기들보다 더 앞섰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러시아로부터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최소 25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매체는 설명했는데 현재 폴란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총 48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중 다수는 과거 구소련제 전투기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 공군은 자국 영공을 지키기 위한 전투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당장 200대 이상을 들여오기엔 F-16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전투기들은 가격이 어마어마해 전력 보강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자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K2와 K9 등 육군 무기를 보러 갔다가 이외에 FA-50을 발견하자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카이의 실제적인 납기 기간까지 거론하는 등 도입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많은 국가들이 FA-50을 자국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했는데요. 매체가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은 가성비라고 전하면서 FA-50의 도입 비화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 공군은 2012년 FA-50 시리즈를 1차 주문해서 20대를 도입했고 1년 뒤 60대를 추가로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1차로 20대를 먼저 운용해두자 그 만족도가 높아 60대를 추가로 주문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2차에서 60대나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고작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밖에 하지 않는 도입 비용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FA-50의 가격은 200억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세상에서 제일 값싼 경공격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격은 두 개 국가 고객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는데 2017년 필리핀이 12대의 FA50을 도입했으며 이라크가 2019년 24대를 도입했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F-16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터라 이후에 고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FA50을 도입을 완료했을 때 의전용으로나 쓰이는 전투기를 구매했다면서 필리핀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더 구매하려는 국가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고 매체는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매체는 FA50에 있어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대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필리핀의 마라위 전투였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를 필리핀군이 FA50을 통해 대승을 거둔 것이 퍼지면서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제공권이 떨어지는 반군들을 상대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있어 적은 비용으로 F-35급의 전투력을 낼 수 있는 FA-50은 매력적인 전투기였다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동남아 국가들의 재구매가 이어지자 규모의 경제가 뒤졌고 이로 인해 카이가 FA-50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결정하는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전환되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동유럽 국가들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방비가 적은 나토 연국들에게 FA-50은 자국 공군 현대화를 위해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토 연국들은 과거 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무장도 러시아와 비슷한데요. 미국과 연합작전을 펼쳐야 하는 입장에서 무기가 통일되지 않는다는 점은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것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F-16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의 갑질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토 연국들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함부로 F-16을 정비할 수 없으며 업그레이드 비용 등 미국 방산업체가 부르는 어이없는 가격에 매번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매체는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매체가 FA-50이 앞서 언급한 단점들을 보완해 줄 것이라며 F-16과 비교해도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매체는 폴란드 공군이 FA-50의 블록 20 버전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는 놀랍게도 F-16뿐만 아니라 F-35에서 사용되는 무기가 서로 호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 블록 22 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독일과 함께 개발한 타우러스 캡 350 공대지 순항 미사일과 노르웨이의 대한 미사일 셋 네이블 스트라이크 미사일 등 육해공 전천 후 다목적 공격기가 FA-50 블록 20 버전이라고 말해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변화는 이사 레이더 탑재라는 것인데요. 기존 FA-50은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이 개발한 이사 레이더로 교체되면서 시야가 최대 300km까지 늘어나게 돼 F-35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특히 FA-50의 가장 큰 매력은 링크 16이 탑재되어 미군의 표적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고전했던 가장 큰 이유로 미군의 정보 공유가 가장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폴란드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투 플랫폼이 필요했는데 FA-50을 도입하게 되면 가장 값싸게 미국의 전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FA-50이 F-16보다 우위에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가동률과 운용비입니다. 매체는 F-16은 좋은 전투기이지만 가동률이 미국에서 주차 70%를 못 넘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수리 부품을 언제든 수급 가능하고 기술 통제조차 없는 조건을 갖춘 미국에서 주차 낮은 가동률을 보인 것인데요. 반면 FA-50은 85% 이상의 가동률을 보여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FA-50이 언제든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보다 폴란드 영공을 지키는데 든든한 전투기라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시간당 비용도 FA-50은 $5,000밖에 들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운용 유지비가 적게 들어 국방비를 아낄 수 있는 전투기라고 설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전투기를 FA-50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는 설명하는데요. FA-50의 대당 가격은 $3,000만 폴란드는 대량 구매로 $2,000만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이는 미들급 전투기 한 대 가격이 $6,000에서 $9,000를 호가하는 거에 비해 가격면에서 우수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경쟁력으로 현재 미국 다음으로 전투기를 많이 판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매체는 한국이 현재 동북아에서 방산 수출이 1위 국가가 됐다며 부러움을 드러냈는데요.